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다시 또 원격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배울 내용은 교과서 175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단원이 바뀌었어요. 3-2단원으로 바뀌었고 3-2단원에서 중심으로 봐야 될 내용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인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시기에 과연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베르사유 체제와 동아시아라고 하는 주제고 1919년 무렵에 있었던 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주요 내용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영향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 회의로 만들어진 베르사유 체제라는 것을 볼 거고,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 질서가 크게 변모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러시아 혁명의 영향. 자, 우리가 이미 3-1-1 단원에서 러시아 혁명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왔었어요.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였고, 이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니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흔히 줄여서 소련이라고 부르는 나라죠. 지금은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소련이라는 나라를 부를 때는 옛날 소련이라고 해서 구소련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도 그리고 학습지에도 넣어놓은 그림 하나 넣어놨어요. 이 사람이 레닌이에요. 레닌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과 귀족과 그리고 부도덕한 성직자, 자본가를 이렇게 청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레닌의 사회주의가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만평입니다. 뭔가 평등해서 부도덕한, 봉건적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평등을 모두에게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했다는 거죠. 지금 2021년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생각이 옳지는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요. 자, 근데 이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비에트 정부, 소련 정부는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포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토를 넓히고 식민지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고요. 특히 많은 민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약소 민족의 해방 운동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레닌의 선언이에요. 제국주의 국가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 아래서 씨름하고 있는 약소 민족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에 있었던 많은 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이 이 사회주의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었고, 아시아에서도 퍼져나갑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확산되었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이념으로 수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평등적인 이념도 있지만 이 당시에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운동이 각 지역으로 확산되게 됐고, 지금 러시아 요 표는 그것을 있는 표죠.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각 국가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변화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라는 당이 결성됐고, 일본의 경우에는 그보다 3년 빨리 1922년에 일본공산당.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을 좀 버리고 이 당시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당시 관점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제압하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주의 사상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편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싸움이었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파리 강화 회의라는 걸 체결되고, 이 파리 강화 회의 이후에 전쟁 이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전에 봤듯이 연합국의 승리였어요. 특히 미국의 참전은 연합국의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다시 말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역할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연합국이 승리했고, 연합국의 수많은 나라들,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전쟁터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전쟁의 피해는 보지 않았어요. 전쟁터가 아니었잖아요. 전쟁터의 대부분은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몰락하는 가운데 미국이 올라서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이면서 이제 전쟁을 끝나기 위한 화의를 체결하기 위한 회의가 파리에서 열린다고 했고, 파리 강화회의 1918년부터 1919년 사이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었고, 이제 이런 강화회의를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승패가 결정되면 전쟁을 그만둡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워낙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 회의가 파리 강화회의고,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 전승국,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파리 옆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르사유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와 각각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 후의 처리를 마무리하게 돼요. 근데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전쟁에서 진 나라를 엄청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도할 수 있을 정도로 전쟁에 진 나라한테 많은 책임을 떠맡기게 했나봐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는 겁니다. 지금 풍자환대에 학습지에 나왔죠. 전승국이 전쟁에 승리한 국가, 전승국이 패전국 독일과 체결한 강화 조약인데, 조약 체결 후 독일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 이 조약으로 독일은 모든 해외 식민지를 박탈당했고 군비를 축소당하였으며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벌거벗은 나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베르사유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체결된 전 세계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르사유 체제의 특징은 전승국 이익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전승국은 모든 이익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고,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었고, 오스트리아라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는데 뿔뿔이 나라가 찢어지게 됐고,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도 지금의 터키가 되는데 굉장히 국가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전승국은 막대한 식민지를 여전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패전국의 식민지를 빼앗아가는, 점유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근데 3-1-1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민족 자결주의. 모든 민족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고요. 그런데 네네, 잠깐만, 메시지가 와가지고 정신이 혼란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던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럼 미국부터가 먼저 식민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식민지가 있어요. 영국도 식민지가 있어요. 프랑스도 식민지가 있어요. 누구의 식민지만 박탈하냐면 패전국의 식민지만 박탈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죠.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패전국이에요? 승전국은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나중에 참여했고, 그 밖에 이탈리아 이런 나라도 있지만, 여기 패전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일본은 여기에 포함돼요. 중국은 여기에 포함돼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일본의 승전국,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자, 또 한편 1차 세계대전은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 을 안겨다 줍니다. 원래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물론 30년 전쟁이라는 큰 전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쟁이 국지전이었고 모든 국가의 힘이 전쟁에 이용되기보다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했어요. 그다지 끔찍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도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 전쟁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은 너무 참혹했다라고 모두가 인식합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서 미국이 제안을 해서 창설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전 세계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형성되게 돼요. 이름이 좀 익숙하죠? 네, 국제 연합의 전신입니다. 지금의 국제연합 기고요. 이거는 국제연맹의 기예요. 다르죠? 국제연합이고 여기 국제연맹이고. 국제연합은 유니언 오브 네이션일 거예요. 근데 국제연맹은 리그 오브 네이션. 이름도 다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연맹이 그다지 국제연합처럼 역할을 하지 못할 만한 단체예요. 일단은 만들어진 취지는 좋아요. 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시는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벌이지 말자라고 만들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미국이 무참했어요. 미국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미국 의회가 여기에 참여하지 말자. 미국은 아메리카끼리 놀자라고 해서 의회가 비준을 거부해서 미국 불참했고요. 독일과 같은 나라는 너 1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패전국이잖아. 그래서 빼버립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 분쟁을 제재할 수단 군대가 없어요. 그래서 무력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연맹은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지금 만들어진 국제연합은 대부분의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특정하게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무력적인 수단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자, 어쨌든 국제연맹이라는 것도 만들어졌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176쪽으로 넘겨서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아시아에서 미쳤던 영향은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변화하다. 자,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그러니까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중국과 일본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1910년대까지만 해도 뭔가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다지 힘이 없는 국가? 그 가난한 일본, 힘이 없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일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와요. 왜냐면 전쟁터는 유럽이었지만 아시아 곳곳에 이 유럽인들의 식민지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식민지를 빼앗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도중에 독일의 세력권인 중국의 산둥 지역을 점령하는 제21개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21개조 내용이 뭔지 보면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요. 왜? 일본은 영국과 동맹국이었거든요. 영국, 프랑스 연합국 때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동맹국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연스럽게 연합국 편에 서게 됐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중국 내에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곳이 여기 있는 청도, 중국말로 칭다오예요. 칭다오. 그 칭다오가 있는 지역을 산둥 지역인데 이 산둥 지역에 독일의 세력권이 있었는데 이걸 조차지 빌린 땅이다라는 뜻인데 빌린 게 아니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중국 산둥반도의 독일 조차지를 일본이 점령한 겁니다. 그 뒤 중국 정부의 21개조로 된 불평등한 요구사항, 독일 대신에 여기가 우리 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산둥 지역의 이권 획득, 중국에 반한 예정이었던 남만주의 리순과 다롄의 조차 기간 연장, 남만주 철도 이권의 연장, 다의 철광산의 채굴 및 공급권 획득, 중국 연안 항만과 섬의 타국 할양 또는 대여 금지, 중국 정부의 일본인 고문을 둘 것을 담은 21개조 요구를 하는데 핵심이 바로 산둥반도와 리순 다롄 요동반도였다는 거죠. 이 중에 산둥 지역은 독일의 조차지, 사실상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독일로부터 뺏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 내 거라고 선언하고 중국 정부에게 이것을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 당시가 무슨 때였냐면 전에 나왔지만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죽었고, 그로 인해서 중국 전역은 군벌이라고 하는 각 지역의 군벌들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군벌의 정부가 파리 강화에서 일본이 차지한 이권 돌려달라라고 요구했지만 워낙 힘이 약했던 중국인지라 승전국인 열강들이 반대합니다. 그냥 일본 가지라고 해,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중국도 앞서 얘기했지만 여기에 포함됐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에 들어와서 승전국의 한 국가로 전쟁을 끝맺음하게 됐지만 워낙 국가의 힘이 없다 보니까 일본의 편은 많이 들었지만 중국의 여러 가지 요구, 중국 요구도 아니죠. 중국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있었다면 중국에서는 5.4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베이징 대학생이 주도해서 무능한 정부를 규탄하고 친일파를 처단할 것을 주장하면서 일어났던 대규모 반일 시위입니다. 1915년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3.1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두 달 후에 중국의 5.4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결과는 군벌 정부가 이렇게 들고 일어난 중국 민중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본인들도 서양 열강들이 좀 무섭긴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의 조약 체결을 거부합니다. 야, 21개조 요구 들어주라는 거 나 못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 정부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죠. 자, 한편 1920년, 21년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세력을 형성을 하려고 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세력을 뻗어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약간 거슬렸던 것이 일본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도 아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많은 안건들을 담고 있는 워싱턴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워싱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중국과 일본의 이권 조율이에요. 너무 이권이 이제 이득 있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게 돈이 될 만한 권리, 여러 가지 혜택들이 너무 많이 가 있고 중국이 그렇지 않으니까 중국에 돌려달라. 그게 바로 뭐냐면 일본이 차지한 산둥 지역을 중국에 반환하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 너무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다. 군사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장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일본이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워싱턴 회의예요. 결과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던, 확립을 시켰던 것이 바로 워싱턴 회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일본은 미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1921년 이후로는 이 워싱턴 체제 하에서 흘러가게 되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여해요.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야, 잘됐다. 그러면 워싱턴 회의에서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요구하자라고 했지만 미국과 일본 모두가 반대함으로써 사실은 워싱턴 회의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래도 힘이 강했던, 아니 힘이 가장 강한 미국과 그나마 힘이 강했던 일본, 그리고 무시할 수 없었던
중국의 여러 가지 사항만 조율했을 뿐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이야기는 아무런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 한편 중국과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이후에 변화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오사 운동 이후에 순원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 국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요. 신의 혁명을 일으켜서 중화민국을 바로 공화정 국가를 수립한 인물이고 정말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는데, 이 중국 국민당은 순원이 이끌고 있는 당인데, 순원이 이끌고 있는 중국 국민당은 국민당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만의 힘으로 강화할 수 없고, 지금 중국 전역은 군인 세력 얘기했잖아요. 군인 세력에 의해서 거의 지배당하고 있고, 이 군인 세력들이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과 손을 맞잡고 중국이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목포가 아니라 목표로, 군벌과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삼기 위해서 이 중국 국민당이 전 세계 약소민족을 지원해주겠다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연합을 합니다. 바로 중국 내에 만들어졌던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하니 이 사건을 국민당 공산당의 합작이라고 해서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1차가 붙었다는 것은 제2차 국공합작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나중에 나오게 될 거예요. 2차 국공합작은. 자, 어쨌든 1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국민당의 힘이 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며 점차 강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대로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순원이 1925년에 사망을 해요. 1925년에 사망을 하고 그 지위를 누가 이어받냐면 장제스라고 하는 순원의 군사령관이 이어받게 됩니다. 장제스와 그 국민당 정부는 그 남부에 있는 광저우에서부터 있었고, 그 북쪽으로는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순찬방, 장중창, 우페이부, 옌신산, 장쩌린 전부 다 군벌들이거든요. 이 군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장제스는 군사 훈련을 했고, 결국 1926년에 순원이 죽고 난 다음이죠. 북으로 올라가서 전부 다 군벌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하겠다. 우리 국민당이 통일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북벌이라고 합니다. 그 광주에서 출발했던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북쪽으로 막 올라가서 상하이까지 이르렀는데, 상하이까지 이르러서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제스에게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지원이었어요. 근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자본가 집단이 상하이에 많이 있었고, 그 자본가 집단이 장제스에게 손을 냅니다. 단, 너네가 국민당이 손을 맞잡고 있는 공산당과의 관계를 끊어라. 우리는 공산당이 싫다. 라고 자본가 집단이 요구를 했고, 장제스가 그래서 뒤통수를 칩니다. 상하이에서 공산당을 공격을 해요. 이 사건을 상하이 쿠데타라고 하고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1927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북벌을 해서 결국 1928년에 베이징까지 점령을 합니다. 1928년 뭐라고 선언하면 북벌을 완성했다. 이제 통일이다. 라고 해서 장제스 정부의 수도를 난징에 두거든요. 난징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국민혁명이 완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중국은 1928년에 힘은 없을지언정 계속 제국주의 열강에 지금 호시탐탐 먹잇감이 될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의 중국으로 장제스가 통치하는 국민당 정부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1928년 이후부터는 지금 중국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20년대 전후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이득을 봤던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했어요. 일본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지만 큰 피해 없이, 왜냐면 전쟁터는 일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과
뭐 중국의 산동반도 이런 데였기 때문에 큰 피해 없이 오히려 큰 이득을 받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성장이 정치적인 성장도 같이 이끌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를 전후해서 정당,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일본 어떤 국가냐면 일본 천황이라는 사람, 그들이 덴노라고 그러죠. 천황이라고 쓰고 그들은 천황이라는 한자로 되어 있고 우리는 기분 나쁘니까 일본왕, 일왕이라고 쓰죠. 이 덴노 중심의 국가예요. 왕조 국가죠. 근데 왕조 국가 내에서도 지금 현대의 정치와 같은 정당을 만듭니다. 정당. 그리고 이 정당을 바탕으로 왕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하냐면 정당 중심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각이 만들어져서 내각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그치면 그다지 의미가 없을 텐데 25살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준 겁니다. 이제 너네들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라. 이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다이쇼는 덴노의 이름이에요. 덴노가 근대 근현대 와서 여러 명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메이지 덴노가 있었어요. 메이지. 얘는 1868년부터 1912년까지 일본 덴노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 덴노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다이쇼예요. 다이쇼 덴노. 1912년부터 1926년까지 별로 못했죠.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쇼와 덴노예요. 1926년부터 올해도 살아요. 1989년까지. 그 다음 지금도 살아있지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헤이세이 덴노예요. 1989년부터 2000 재작년에 물러났거든요. 내가 너무 오래 했다 해서 덴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한국의 사과도 했던 덴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피에 백지가 흐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덴노기도 해요. 그리고 2019년에 그의 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레이와 덴노라고 부르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왕이 있기 때문에 요 왕들의 요 이름이 연호가 돼요. 그래서 일본은 서기 뭐 2019년, 2021년 이것도 쓰지만 연호도 같이 씁니다. 올해는 레이와 3년이 되겠네요. 레이와 3년 이렇게 씁니다. 이 중에 지금 얘기 나온 게 다이쇼예요. 이때 이 시기에 일본이 급성장을 했고 일본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일본을 민주주의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정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영어를 좀 갖다 써서 데모크라시 이렇게 씁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바로 1920년대 전후에 일본의 정치적 근대화, 경제적 성장을 말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나타난 우리에게 준 변화는 영향은 뭐냐면 일본이 3.1운동 이후에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 이른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그들이 말하는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데 그 이유가 3.1운동의 영향도 매우 컸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내부에서 봤을 때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일본 나름대로의 사회가 부드러워지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른바 문화 통치가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한국사보다는 아무래도 세계사가 익숙치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했지만 일단은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3.1운동과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여기까지 나왔습니다.